그러니까 오늘도 테슬라 1000불 돌파했죠? 네. 많이 미친 것 같아요. 테슬라는 지금 막. 우주선수 성공하고.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보면은 내가 미친 것 같아라고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자산시장을 보다 보면. 네. 그건 내 판단이에요. 다른 그렇죠.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네. 나는 자산시장하고 떨어져서 살 거라고 생각하면 그 판단이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나는, 저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 쫓아가줘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유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오랫동안 서울에 살았어요. 서울에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대충 네. 동네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을 바라보는 이미지는 제 머릿속엔 지금도 정말 참 좀 열악한 열악한 지역. 그래서 예전에 거기 뉴타운 신길 뉴타운 처음 사업해서 그 어디죠? 레미안 에스티움 분양가가 한 5억 5천 정도 네. 분양할 때 되게 용감한데 근데 절묘하게 잡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들어갈 미분양도 났었고 미분양도 일부 났었고. 네. 근데 지금 얼마죠? 15억 정도 하잖아요. 예. 그거는. 근데 제가 그거를 한 게 7억 8억 대는 저도 거품이라 봤어요. 그런데 9억을 찍고 10억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내가 시장을 내 의지로 자꾸 보려고 그런다. 인정해야 된다 저거는. 왜 10억이라는 돈을 쓴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라고 받아들여지면 그 순간은 그거는 그냥 그게 가격이 되는 현실인 거예요. 네. 보면은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 못하면 내려앉는 거고 인정하면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뭐 1, 2만 원짜리 주식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을 그 지역에다가 쏟아 붓는다는 거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맞다고 생각을 그 순간부터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동네가 달라 보이는 거죠. 여의도랑 가깝네. 네. 엎드리면 코달되네. 옆에 7호선. 옆에 경전철도 생겨. 네. 나쁠 게 별로 없어 보여. 야, 이렇게 새 아파트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때로 모여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거품이니까 나는 발을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발을 빼는데 그게 만약에 거품이 아니면 어떡하죠? 더 거품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못 먹는 거죠. 그렇죠. 못 먹는 것뿐만 아니고 내 자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0.5% 정기예금에다 돈을 차곡차곡 집어넣고 있는데 이거는 앉아서 내 손해보는 게임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 그렇죠. 물가보다 낮은 금리면은 손해보는 게임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뭘 사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든 하시라고 하는 게 내려가는 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뭔가를 이제 끄집어내서 간다라는 거죠. 그 대상이 무엇이 될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각 시장마다 가격 차이는 다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고 옥수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안에서 뭐가 될 건지는 다시 차분하게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든 간에 이제 당분간은 이 흐름에 올라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다. 라는 말씀. 두려운 것은 이미 주식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모든 예측보다 더 빨리 V자 반등을 해서 지금 오히려 더 전고점을 회복하고 넘다시피 하고 있는데 반드시 불황을 올 것이다. 실물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주식만 먼저 가는 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지금 들어갔다가 지금 완전 꼭대기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어디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다음에 또 떨어지면 살 거다. 그런 분들도 그렇게 되게 많고. 많죠. 이제 근데 항상 또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제 뭐냐면 주식은 그러면 한동안 또 선행 지표라고 맨날 말씀들을 하세요. 주식이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다시 약간 부동산으로 이제 그 말을 옮기면 제가 2000년대 99년 6월 요쯤 될 거예요. 신문을 딱 봤는데 신문에 이만한 큰 글씨로 강남 아파트 가격 평균 1000만 원 돌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게 진짜예요? 네? 와. 저는 그때 어려서 잘 모르길래. 99년 거짓말하지 마세요. 99년에 그렇게 막 말도 안 돼. 무슨 평균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그래 인정. 근데 평균이 1000만 원 되는 게 말이 돼? 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 어떻게 갔죠? 평균 뭐 1억 평균 3천 정도까지 4천까지 가다가 4천은 좀 많다 싶으니까 내려가서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 1000만 원은 그냥 다 지금 상승세가
이게 뭐 여기서 숨을 고를지 아니면 앞으로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갈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전 세계 정부가 돈을 풀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다시 그냥 꼬꾸라지게 내버려 둘 것인가? 만약에 주식시장이 꼬꾸라지면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노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미국은 K401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주식에 기반한 내 노후 연금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보면 네. 미국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다 은퇴를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주식시장이 핵심이에요. 보면 이거를 어떻든 간에 떠받쳐야 되는 상황이 이제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처음 1부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미국은 중국화되고 중국은 미국화돼요. 그게 무슨 의미죠? 미국은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야, 마스크 만들 것도 하나도 없고 뭐 페이스쉴드 하나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뭐냐.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인식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갖 인센티브를 주고라도 이제 이를테면 뭐 WTO라는 국제기구에서 야, 너 그거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야 해도 때려쳐. 우리가 거기 안 할래. 네. 라고 하면서까지 이제 각국의 자기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뭔가 공장을 짓고 뭘 하라고 이제 하겠죠. 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반대로 그럼 우리가 미국의 물건을 팔아서 버는 수익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국에서 그걸 소모하도록 자국의 어떤 소비 시장을 더 확대하도록 가야겠죠. 금융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지금 벌써 중국도 뭐 리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이제 가는 거죠. 그냥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금융산업 발전을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산업이 이를테면 제조업이 돌아가고 그거를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 어쨌든 간에 뭐 투자가 안 돼서 난리라고 그러는데 투자가 되면 경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가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가격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10년쯤 보면은 그때가 시작이었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99년 평당 1,000만 원을 보면서 야, 그때 했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틀릴 수도 물론 있죠. 틀릴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사이에 사람들의 개인의 눈물과 아픔, 슬픔, 환호는 보이지 않아요. 평평해진 그래프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보이죠. 보면. 근데 잘 보면 수많은 노이즈가 껴있고 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우상향. 뭐 우상향이든 어떻든 방향을 이제 잡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단기적인 전망, 중기적인 전망도 했는데 저는 그냥 크게 놓고 보면은 어떻든 간에 이제 현재의 흐름에서 봤을 때 보면은 통화가치의 하락, 그 다음에 자산가치의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흐름일 것이다. 만약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다른 대체제들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뭐 원자재라든지, 뭐 굴이라든지, 이런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활동이 지금 이제 아직 제조업 같은 경우는 꼬꾸라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 가격도 같이 지금 바닥에 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시장들은 이제 슬금 지금 이제 움찔움찔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뭐 각국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 들어가야 될 뭐 원자재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지금서부터 원자재 시장에 차곡차곡 돈을 집어넣어서 상승의 흐름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같이 따라가는 것도 이제 방법인 거죠. 이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개별 자산 시장별로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단적인 예로 작년에 이제 제 주변에 누가 집을 이제 사면서 채권을 팔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주택 채권. 이제 그래서 제가 농반 진반으로 야, 그거 금리가 더 내리면 지금 그 채권도 돈 받기 힘들어. 그냥 가지고 있어 봐.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 와가지고 야, 그냥 그거 갖고 있을 거 그랬어. 사실 돈이 없던 것도 아닌데. 당연히 할인해서 팔려고 그러니까 그냥 팔았는데 본인은 뭐 그 정도 한 3, 4천만 원 정도는 뭐 그냥 갖고 있어도 여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아까운 거라는 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보면은 몇 년 전만 해도 그 채권, 뭐 국민주택 채권 이런 거 형편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면은 꽤 높았던 금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채권 그 주택 살 때 채권 사시는데 그거 그냥 팔아야 되는 게 의무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갖고 있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 각국이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실패를 되풀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되게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비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 뭐 이런 것처럼
EU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각 나라가 연합이지만 돈은 자기들이 알아서 쓰고 재정 통합이 안 됐었는데 독일이 반대해서 그랬는데 독일이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죠. 그 짠돌이 독일도 이제 돈을 쓰고 돈을 풀고 같이 재정 통합을 하자라고 동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간의 시스템하고는 지금하고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 바뀌는 시스템에 적응할 생각을 해야지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걸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달라지는 게 과연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어떤 앞에서 국제 질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돈이나 경제의 흐름 자체가 그 전에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닌 것들이 눈앞에 자꾸 나타날 거예요. 미쳤구나 싶은 것들이. 미쳤구나 싶은데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떨어뜨리면 근데 뭐 요즘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사료가 좋아져가지고 잘 튀어. 죽은 고양이도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튀어오른다. 튀어오른다라고 네. 하는데 뭐 바닥이 이제 딱딱한 바닥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너무 튀어올라요. 참 보면 볼수록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식은 굉장히 급반등하면서 네. 정고점을 다 돌파해가고 있고 네. 또 막 부동산도 서울만 보면 작년 말에 막 중위 가격 8억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중위 가격이 9억을 넘어갔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말씀 들어보면 실제로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이건 진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근데 그런 여행 관광이나 이런 분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도 안 되게 힘들다.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실제로 네네,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실제 자산시장의 버블처럼 느껴지는 것과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의 어려움, 먹고 사는 집의 예.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괴리가 벌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예전에 한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공무원들도 이제 여러 직렬이 있잖아요. 뭐 일반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막 네. 이러는데 만족도 자기가 받는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걸 찾아보니까 사회복지 직렬 사실은 급여가 낮아요. 되게 일도 힘들어하세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일이 엄청 힘들죠. 보면 네. 사회복지사들 다 힘들어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자기 급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왜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루 종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겹게 사는 분들이에요. 저런 사람들 하루 종일 분들을 보시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급여 날이 됐다고 내가 통장에 돈이 찍히는 걸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 데 비하면 나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네.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보는 세상이 이제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죠. 보면 내가 힘든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보면은 내가 망해가는 섹터에 있을 때는 다 망해가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잘 나가는 섹터에 있을 때는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이제 그 시선이긴 한데 물론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감각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가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당장 제 주변에 이제 항공사에 계신 분들이나 여행업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지금 다 이제 그나마 좋은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무급휴직이에요. 그래서 큰 대기업 외국계 항공사니까 나 상황 좋아지면 불러줄게. 그보다 열악한 쪽에 있으신 분들은 회사 자체가 없어진 분도 많아요 벌써. 근데 하지만 저희 동네에 있는 청년들이 하는 이 정육점은 이 친구들이 지금 다 파스 붙이고 있어요.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고기 이제 들어와서 하루 종일 썰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보면 밸런스가 어떻게 맞춰지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다가 오늘도 어젠가요 OECD에서 이제 그 IMF인가 어디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세컨 웨이브가 왔을 때 이제 경제가 어떻게 더 내려갈 것인지 얼마만큼 내려갈 것인지 했는데 우리가 제일 오른쪽에 있어요. 세컨 웨이브가 와도 제일 대한민국 경기가 적게 떨어져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0.2 정도 예상을 했는데 0.2에서 0.5 정도 생각을 했는데 세컨 웨이브가 와도 우리가 마이너스 1.5. 사실 우리가 마이너스 1.5라는 건 우리한테는 IMF 같은 충격이죠. 근데 저쪽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막 이런 애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상대평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책에도 그 매일 그런 사망자나 그런 확진자 추이가 성적표를 받아보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지표로 알게 되네요.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2월 말쯤에 이제 네. 한창 그 이제 정점에 왔을 때 저는 그때부터 보면서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태리 저쪽이 숫자가 올라오는데 저게 그나마 저걸로 사람들이 알면 좀 위안이 될 거야. 우리 혼자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너무 빨리 올라와서 사실은 내가 이게 말이 씨가 됐다 이런 미안할 정도로 이런 게 됐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보면은 다 상대 평가예요. 네. 다 시험 못 봐도 내가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보면은 나 70점 받았는데 다 60점, 50점 가 있으면 나 점수 잘 나와.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 경기 우리 다 힘들고 어렵고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누군가 저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면 대한민국이 제일 괜찮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까 이제 제일 겁나는 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일 무서운 건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 김학렬 선생님도 계시니까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투자할 만한 곳으로 간주돼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에 투자할까봐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너무 급격하게 올라갈까봐 그러신 건가요? 우리는 한강변의 아파트가 뭐 30평에 뭐 20m 뭐 되면 네. 정말 비싸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네. 뭐 이를테면은 중국에 계신 분이라든지 러시아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런던에도 투자해보고 뉴욕에도 투자해보고 뭐 해주신 분들한테는 서울이란 대도시에 글로벌 대도시 한복판에 저런 경치 보는데 20억? 200만 불? 완전 싸다. 뭐 해볼만 한데? 그러다가 누군가 옆에서 조언도 해주겠죠. 한국엔 전세란 제도가 있습니다. 100만 불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 그럼 하지 뭐. 그러면 이제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왜 한때 왜 제주도에 중국이 그렇게 중국 자본이 와서 뭐 부동산 값을 막 폭등시켜 놨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뭐 우리가 국격에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사실은 옛날 같으면은 캐캐묵은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갓 이런 게 다 지금 그런 거고 아이템처럼. 지금 난데없이 국립국악원의 이제 유튜브에 막 조회수가 폭발하죠. 대치타 때문에 보면은 BTS 다 멋있다고 그래요 외국 애들이.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 음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 있었던 음악이에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멋있어 보이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조선시대 전통음악도 들어볼 만한 멋있는 음악이 된 것 같고 한국의 갓도 되게 독특한 어떤 멋있는 게 된 것 같고 발음도 멋있잖아요. 가시잖아요. 호미도 되게 멋있고 근데 왜 그런 것만 멋있지 한국의 어떤 자산 시장은 멋이 없다고 볼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아마 이제 들어와서 투자해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가 있구나 이러면서 놀래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알 수 여기 없지만 자본주의 맞아? 이러면서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가능성도 왜냐면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게 즐겁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일수록 저는 이제 이 코로나 투자 전쟁 이 책을 보시면서 읽으시는 분들이 이 저자분들 생각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에 어떻게 투자를 하라는 얘기지 궁금하신 분은 또 1부에서 7장까지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또 참고해 보시면 많은 힌트를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지금 굉장히 가감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할 때 조금 소극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리면 되게 기재부도 싫어할 텐데 보면 그럼 하지 말까요? 그런 얘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했나를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 그 대표적인 SOC가 뭐죠? 고속철, 그다음에 인천공항, 그다음에 지하철 2호선 이런 거 처음 했을 때 경제성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죠. SOC는 일단 없죠. 저거 어릴 때 지하철 2호선 지금 황금라인이라고 하는 지하철 2호선의 강남 쪽은 허허벌판이었어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왜 여기다 허허벌판에 지하철을 놓지? 강변역하고 구의역은 다 보였어요. 이렇게 통 비어가지고. 그렇죠. 지상철이기도 하고 막. 이거 왜 하는 거야 보면. 근데 그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된 거잖아요. 강남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경제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근데 하지만 국가잖아요.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이게 투자를 통해서 뭔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속도감 있게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근데 지금 만약에 정부가 돈을 쓰겠다라고 해도 실제로 돈을 못 써요. 예비타당성 조사만 해도 한 1년 반. 각종 심의, 심사 이런 거 거치해도 1년 반. 그러고 나면 벌써 한 3년 반에서 4년 잘 굴러가도. 네.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공항도 만들고 고속철도 만들고 막 과감한 투자를 했던 게 90년대 초반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각 부처에서 막 투자를 하면 이제 예산을 담당한 살림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막 시바시바 하면서 이제 돈을 구해서 어떻게든 대기 바빴던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IMF가 왔어요. 너무 과도한 이제 중복 투자 이런 게 처음에는 어디서 투자해도 다 나중에 잘 돌아왔지만 하다 보면 점점 이제 낮아지니까요. 효율성이. 그래서 IMF 때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제어할 수 있는 거를 강화해라. 그래서 IMF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그런 시스템들을 효율적으로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갖춰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의제도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과거처럼 무모한 투자들은 많이 없었는데 항상 지나치면 이제 독이 된다고. 한번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 복잡해지고 느려지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죠? 이 2020년 상황은 기민하게 저희 전쟁통이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는 판단이 빠르고 집행이 빨라서 사람들이 뭔가 빨리 체감할 수 있고 그 변화를 체감하고 거기서 희망을 얻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타이밍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갖고 있는 제도나 틀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말로만 바뀌어야 된다 빨리 가자라고 하면은 이건 사람 소용이 없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과감하게 우리가 냉전이 무너진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그 제도라는 것도 사실은 순식간에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금과옥조가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좀 상상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은 건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을 또 알고 생각해보고 재고해보고 하면서 사회가 더 좋은 쪽으로 발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든 간에 쉽게 말하면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땐 그랬지 이렇게 쓴 책이 아니에요. 네. 전쟁의 한복판에서 급하게 서로가 생생한 느낌으로 막 쓴 책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 말이 그럼 한 달이 벌써 책 나온 지 한 달쯤 됐으니까 어떻게 맞아가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면 변화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게 재밌는 그런 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하니까 사회에 대해서 훨씬 예민하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돈인데요, 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브라질이 제일 확진자가 많은지 이런 것도 사실 몰랐을 텐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확진자가 어느 나라 제일 많지 막 그런 것들까지 다 좀 인터넷에 도는 그 우픈 이야기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뭐예요? 내가 동학 개미가 돼서 삼성전자 한 주를 사고 나니까 내 태도가 달라지더라. 그러니까요. 네, 사실 웃긴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전혀 관심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내 돈 날아가는 건 아깝기 때문에 사고 난 다음에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지? 뉴스를 찾아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시는 내가 자꾸 GS25를 가네 그러면 편의점 주식은 어떤가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맞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생활 투자죠. 주주총회는 광화문에서 해야 광화문에서 된다고 해서 그걸 상상하니까 너무 웃기고 네. 이렇게 지금 전쟁통에 나와주셔서 정말 이렇게 저희에게 좋은 말씀해주신 최준영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8명의 저자가 있고 기획자인 김동훈 회장님이 계실 텐데 오늘 최준영 박사가 나와서 너무 기뻐요. 네. 이 얘기는 최준영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네. 왜냐면 다른 분들은 자기 분야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아마 공평하게 이제 지금 평등사회 공평사회라고 하는데 이런 게 공평하고 평등한 거고 다른 쪽은 좀 차별 있게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무튼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개인 위생과 건강하게 모두가 참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2시간 동안 또 좋은 말씀 나누신 최준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조섭 준비 중이신가요? 빨리 써야 되는데요. 세상에 줄 서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네. 제일 무서운 게 글입니다. 네. 다음에 또 저서 나오기를 또 기대하고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